안녕하십니까. 슬로우파이의 해리맨입니다. 12월 3주차 지난주 파이어나 은퇴와 관련된 재테크, 정책, ETF 등 경제 소식을 함께 리뷰해 보는 시간입니다. 우선 각종 자산 수익률, 성과 먼저 보고 경제 소식들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주 코스피는 약 마이너스 3.2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올해 성과는 그래도 코스피가 각종 자산군 중엔 가장 좋았죠. 그래서 6개월로 보시면 43%, 연초 대비해서는 82%, 뭐 연간으로도 80% 넘는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S&P 500은 우리나라 상장 지수로 보거나 아니면 미국 상장 S&P 500인 스파이로 보거나 둘 다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.6%, 국내 타이거 미국 S&P 기준으로는, 그 다음에 스파이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.2%. 그래도 연초 기준으로는 14%, 그 다음에 스파이는 16.1%. 이렇게 그 성과를 올렸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준수한 성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나스다백은 우리나라 미국 나스다백이나 아니면 QQQ 모두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. 특히 이번 주에는 타이거 미 나스닥백은 마이너스 2.2% 하락했고요. 그 다음에 6개월 대비는 성과가 24.1%, 그 다음에 QQQ는 16.9%였고 연간 기준으로는 약 20% 정도 그 정도 성과를 내서 이것도 뭐 연간 기준이나 연초 대비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. 그 다음에 코스피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거죠. 국내 에이스 KRX 금현물 ETF 기준으로 해서는 주간 단위로도 1.7%, 그 다음에 6개월 단위로도 38%, 그 다음에 연초 대비 59%, 연간으로 보면 60% 계속 상승세가 좋았고요. 요 에이스 KRX 금환물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 기준이고요. 코덱스 금액티브는 올 7월에 그 출시를 해서 아직 연초 대비나 연간 대비는 없고요. 그 일주나 한 달이나 6개월 기준으로 해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네. 중간에 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건 가끔씩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기간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국채 기준으로 보면 국고채 10년, 30년 우리 국내 기준으로 보면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. 뭐 이번 주에는 0.3, 뭐 0.1%로 조금 상승했지만 계속 지난 달, 그 다음에 6개월 성과, 연초 대비 성과, 연간 성과 다 좋지 않았습니다. 뭐 연간 성과로는 10년짜리는 마이너스 1.6%, 그 다음에 30년짜리는 마이너스 7.6%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. 그 다음에 미국 기준으로 해서 10년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는 출시된 지 아직 4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요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로 기준으로 봐도 뭐 요번 주에는 조금 올랐는데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.3, 그 다음에 6개월 기준으로는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 연초 대비나 연간 대비는 좋지 못했고요. 사실 뭐 연초나 연간 대비로 본다 그러면 사실 3% 정도면 사실 상승한 것도 아니죠.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거는 국내 ETF 기준이니까 원화 상승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하면 사실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연간 대비해서는 본도가 좋지 않았고요. 채권이. 근데 이번 주에는 채권들은 그래도 다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주식들 뭐 코스피든 S&P 500이든 나스닥이든 이번 주는 좋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통화를 보면 우리나라 그 지금 US 원화가 US 대비 달러 대비 너무 약해서 그게 이슈긴 한데 이번 주는 뭐 또이또이했습니다. 0.0%였고요. 그렇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지금 1년 대비는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 1년 전이 거의 한 1,480원 정도 했거든요. 근데 그 1,480원이 10년 최고가였습니다. 그러니까 10년 내 원화 달러 최대 그 강세 구간 1,480원이었으니까 거의 지금 10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최고가까지 10년 내 또 최고가까지 또 갱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문제 있습니다.
그다음에 엔화는 뭐 엔화 금리가 저번 주에 인상되긴 했지만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게 이미 반영돼서 그런지 뭐 조금 하락했습니다. 근데 크게 뭐 변동이 없었고요. 오히려 달러가 그 거의 그 최고점에 1480원 근처까지 와 있어서 이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주식은 좋지 않았고 채권들이 그래도 선방했다. 이번 주 한 해는. 그러나 아직도 뭐 연초 대비나 연간 대비로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요. 채권은 많이 약했습니다. 네. 뭐 각종 지표, 수익률 지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지난주 어떤 그 뉴스에서 조금 우리 파이어나 은퇴하기에 조금 고려될 만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한 세 가지 뉴스를 가져왔는데요. 중앙일보 12월 20일자 기준에 나왔던 얘기 있는데요. 제목이 이거였습니다. 김 부장님, 올해 연금 계좌 한도 채우셨어요? 이거는 매년 사실 12월 한 중순 이후에는 항상 나오는 건데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꽉 채웠는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내년도부터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2월 말까지 연간 900만 원까지 납부했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채우는 게 연금저축에 600, 그다음에 IRP에 300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법적으로 하면 뭐 IRP에 900을 그냥 다 한꺼번에 채울 수도 있지만 그 운영의 편의성이라든지 운영의 장점으로 해서 연금저축에 많이 넣는 게 일반적인 추세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에 600, IRP에 300 이렇게 많이 냅니다. 그렇게 하면 소득에 따라 900만 원 납입했을 때 118만 원에서 148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. 네.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가장 뭐 12월 말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. 2번, 3번이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인데요.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전략입니다. 뭐냐면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률이 0.5% 인상되죠. 그래서 9에서 9.5%. 그래서 추납을 하려 그러면 올해 하는 게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내년에 많이 납부한다면 그 추납도 9.5%에 해당하는 만큼 내야 되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올해 나는 게 유리합니다. 다만 소득 대출 결국 그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내년부터 유리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소득 대체율이 41.5%에서 43%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비용 면에서는 올해 조금 납부하는 게 유리하고 만약에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또 그건 내년에 그 내는 게 유리할 겁니다.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그 방식에 따라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뭐냐면 팁인데 추납 보험료도 전부 다 전액 소득 공제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가장 높은 해에 이거를 다 납부를 하면 그 연말정산 시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시면 하나의 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과세 종합저축 막차 타기. 이건 뭐냐면 비과세 종합저축이 연 5천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 소득이 완전 비과세 되는 거죠. 그런데 그게 만 65세 기준입니다. 그래서 만 65세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대폭 축소됩니다. 그래서 뭐 이 혜택이 축소된다는 게 아니라 가입 대상이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만약 이 가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올해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났었고요. 요건 거기서 나왔던 이미지들인데요. 뭐 연금저축과 IRP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사실들이지만 한 번만 리뷰하고 간다 그러면 연금저축은 모든 사람들, IRP는 퇴직 기준이다 보니까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,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600만 원, IRP는 합쳐서 900만 원, 그래서 600에 300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공제율은 13.2에서 16.5,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, 가입 5년 이상.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게 위험자산 한도가 요게 조금 좀 특이점이죠. 그래서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대한 뭐 기준이 없는데 IRP는 반드시 위험자산을 70%,
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, 그래서 30%는 채권 같은 데에 담아야 하는 그런 조금 뭐 다른 점이 있죠. 그 다음에 국민연금 추납,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신청 시점이 2025년 12월 날 신청해서 2025년 12월에 그 납부를 하면 보험료율이 9%, 현재 기준인 9% 내고 소득 대체율도 41.5%, 현재 기준으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받는 반면에 신청 시점을 2025년 12월하고 실제 납부를 신청을 했지만 그게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납부 기간이 있으니까 2026년에 1월에 납부한다고 하면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. 실제 보험료 납부하는 날 기준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신청해서 2026년 1월에 납부하면 보험료율 9.5%, 대신 소득 대체율은 43%. 그러니까 보험료는 조금 더 내지만 나중에 받는 게 조금 더 받는다.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뭐 내년도에 신청하고 내년에 납부하는 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이랑 똑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 12월 16일 날, 이건 뉴스위스 뿐만 아니라 여러 뭐 매일경제 등 경제지에서도 일반 종합지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은퇴 후 연금 월 349만 원은 받아야 현실은 221만 원.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KCGI 자산운용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25년 11월 달에 온라인으로 한 3,464만 명 그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헤드라인이고요. 근데 KCGI 자산운용 혹시 아세요? 이건 조금만 말씀드리면 KCGI 자산운용은 얼마 생긴 지 안 된 회사긴 한데 한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KCGI라는 모회사가 있고 KCGI 자산운용은 메리츠 자산운용을 얼마 전에 인수해서 그 KCGI 자산운용으로 그 이름을 바꿨고요.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예전에 그 칼 한진 그때 그 서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그때 행동주의 펀드로 해갖고 KCGI가 굉장히 그 한번 크게 밀어붙인 적이 있죠.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내에서 유명한 회사이긴 한데 그때 지금의 그 오너 편을 든 게 아니라 그때 그 땅콩 관련된 그때 그 자녀 편을 잘못 들었다가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은 회사이기도 합니다. 뭐 어쨌든 그냥 잠깐 말씀드렸고요. 어쨌든 KCGI 자산운용에서 그 온라인으로 한 3,300명 조사한 거에 따른 내용인데요. 거기 보면 적정 은퇴 후 필요 연금은 얼마일까요? 했을 때 부부 기준 월 349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다른 조사, 뭐 통계청 조사도 그렇고요. 다른 여러 가지 뭐 미래에셋이든 NH농협의 그 미래에셋 연구소들 그런 연구소에서도 대부분 한 350만 원대, 360만 원대 요게 그 필요 연금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사실 뭐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예상 가능한 수령액은 월 221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죠. 그리고 그래서 결국 노후가 부족하다. 그래서 응답자의 한 78%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0%포인트 증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. 직종별로 보면 뭐 다들 대부분 직군에서 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. 자영업자는 한 80%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회사원도 79%, 주부들도 78%. 대부분 직군에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닐까 싶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부족 비율이 더 높다.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? 물론 안 그런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으면 그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. 아무래도 평균적으로. 그런데 이렇게 노후 준비 부족한 이유를 보니까 소득이 부족하다. 뭐 위에랑 같은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다. 그 다음에 방법을 몰라서.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해요. 이 1, 2번은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값이 수입이 부족하고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출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을 알면 그러면 이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은퇴 시기를 언제로 봤을까 했을 때 은퇴 연령을 61세로 보고 있네요. 그래서
60세 전후의 응답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아마 이건 그 대부분 일반 요즘 그 회사들이 한 50세에서 55세 사이에 은퇴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아니면 두 번째 직업을 가지거나 세 번째 직업을 가진 이후의 은퇴?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을 보면 연금저축, 펀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투자 성향은 중위험, 중수익 선호를 하고 요즘 또 트렌드죠. 그래서 해외 펀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고서 KCGI 자산운용에서는 말씀한 게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가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한다며 개인 사적 연금 준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.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온 내용들은 사실 그동안 많은 여러 조사에서 대부분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. 월 그 은퇴 연금 한 349만 원, 350만 원 중반대 필요하다는 건 여러 조사에서 많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게 222만 원. 이건 사실은 조금 높은 숫자긴 합니다. 요 월 350만 원도 보통 아주 필수 금액이 한 220, 30만 원. 그 다음에 조금 풍족하게 두 부부가 살 때 한 350만 원이라고 했고 현실에서 필요한 현실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221만 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건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. 그다음에 나머지도 그 뭐 평이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조금 쇼킹한 내용은 없었던 거.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뉴스가 나왔다는 거 전달해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요거는 조금 그 길면서도 재미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파이낸셜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. 파이낸셜 뉴스에서 주간으로 요거를 진행을 합니다. 주간마다 토요일마다 은퇴자의 X 설계라는 걸로 해서 은퇴자 X의 설계라는 걸로 해서 그 주간에 한 번씩 기획 그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요. 요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. 1만 원만 더 받아도 세금 3배, 55세 연금 설계, 1,500만 원 룰이 갈라놓은 노후. 이거는 결국 그 1,500만 원 이내에서 받자. 뭐 그런 내용입니다. 1,500만 원 이상만 되면 1,501만 원만 돼도 세금이 크게 발생한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이 은퇴 설계의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특히 연 1,500만 원 룰을 강조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 55세에서 65세 골든타임 3단계 전략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. 근데 여기서는 그 60세를 은퇴의 기준으로 삼긴 했어요. 이 기사에서는. 그래서 은퇴 전후 10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. 그러면서 1단계 55세에서 60세 요때는 재직 중이라도 연금저축 IRP를 조금씩 수령을 시작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60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가정했을 때 55세에서 60세는 재직 중이지만 그때도 조금씩은 그 연금저축 IRP를 조금씩 빼내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2단계는 60세에서 65세, 요건 퇴직 후, 그러니까 60세를 퇴직으로 봤으니까요. 퇴직 후 국민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사적연금으로 채워서 진행을 하자. 그 다음에 3단계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개시가 되니까 국민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서 사적연금 수령액을 조금 조정하자. 그러니까 60세에서 65세까지는 아직 국민연금이 안 나오니까 사적연금을 좀 많이 쓰고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그만큼 앞에서 쓰던 사적연금을 조금 줄여라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골든타임 3단계 전략이 있다.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연 1,500만 원 룰인데 요거는 뭐 제가 그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번 그 주제로 설명을 했는데 연금저축과 IRP 수령의 합계가 연 1,5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. 여기서 IRP 수령에는 퇴직금은 아니고요. 적립식 IRP만 해당됩니다. 적립한 거에 대해서만 연 1,500만 원, 월 15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를 하자. 왜냐하면 1,500만 원 이하일 때는 5.5% 저율 과소로 끝나지만 단 1원이라도 초과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.5% 분리과세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액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거의 지금 기존에 5.5%였는데 이게 3배 되니까 거의 16.5%로 증가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긴 합니다. 그 다음에
여기서 또 절세 및 운영팀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퇴직 IRP, 퇴직금은 별도로 관리하라. 그러면서 IRP에 담긴 퇴직금은 1,500 한도 계산해서 제외되죠. 그렇죠? 당연하죠. 퇴직금이니까.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장기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30%에서 40%로 커져죠.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가장 나중에 가장 천천히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건 조금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건데 이거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은 찾지를 않아도 안 찾아도 1년, 2년 그 수령 연차가 카운트가 되지만 퇴직금은 안 찾으면 수령 연차가 카운트가 안 됩니다. 그래서 퇴직금은 오히려 그 55세 시점에 10,000원이라도 찾아야 이 나중에 퇴직소득세 감면 금액 세율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찾는 건 맞는데 가장 나중에 찾는 게 아니라 그 55세 시점부터 찾는 거를 시작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. 그런데 뭐 개인 사정마다 또 다르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개인 사정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연금은 리모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금 수령액은 고정이 아니라 금융사를 통해 매년 바꿀 수 있다. 연에 보통 1회 정도를 그 증권사마다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매년 얼마씩 찾을지 아니면 내가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찾을지 아니면 정률적으로 찾을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매달 바꾸는 건 증권사에서도 좀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상황에 따라 수령을 조절하는 게 실전 설계의 핵심이다. 그런 얘기고요.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도 세액공제 활용을 하자. 이건 뭐냐면 55세 시점에 연금 나이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연금 수령은 하면서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납입을 하면 동시 납입을 하는 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또 찾는 거에 대해서도 일부 또 저율 과세를 받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굉장히 황금 구간이다. 55세에서 은퇴 시점까지는. 그런 얘기로 해서 되어 있는데 요 기사는 뭐 예도 들어가면서 뭐 A 부장인가 이렇게 해서 어떤 한 명의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했으니까 요 기사는 직접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Q&A로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알으시는 내용도 있고 또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연금저축 IRP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 그러면 뭐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가입돼 있으면 10년 이상 수령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보다 빨리 꺼내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. 그리고 왜 연 1,500만 원이 중요하냐? 연 1,500만 원이 월 125만 원인데요. 이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.5% 분리과세로 끝나는데 이게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.5%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. 그 얘기고요. 그 다음에 IRP 연금저축 여기 적립식 IRP를 얘기하는 겁니다. 적립 IRP랑 연금저축은 각각 1,500만 원이냐? 아니죠. 합산해서 1,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 원천분 제외된다는 얘기.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시작되면 사적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면 보통 사적연금 속도를 줄인다.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기본 생활비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적연금은 그 시점에 이 정도로 줄여 쓰는 건 어떠는가.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. 그 다음에 연금 수령액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매년 바꿀 수 있나. 대부분 금융사에서 연 1회씩 조정 가능하다. 그래서 55세 때는 월 100만 원씩 찾고 60세 때는 150만 원, 65세 때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된다. 단 근데 해지는 하면 안 되겠죠. 해지하면 16.5% 세금이 붙으니까요.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투자 수익이 나나? 네, 당연히 투자 수익은 나죠. 계속해서 투자되고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는 계속 유지되죠. 그 다음에 70세 이후 수령이 왜 유리한가 하면 이거는 연금 소득 세율이 달라지죠. 그래서 55세에서 69세까지는 5.5%였다가 70에서 79세는 4.4%, 80세에서 3.3% 이렇게 해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. 뭐 5.5%에서 4.4% 해서 1%를 줄이는 건데 사실 저희가 또 1,500만 원만 찾을 거잖아요. 그럼 사실 1%는 큰 금액도 아닙니다.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아주 절세에 기가 막힌 그 효과를 보시려 그러면 큰 금액이라고 하면 유리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그 의사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. 참고로 말씀드렸고요.
그거를 예로 그 신문 기사의 이미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파란색은 월 125만 원, 그러니까 연 1,500만 원 이하로 받을 때 과정이고 보라색은 월 125만 원 초과를 했을 때 가정입니다. 그러면 월 1,500만 원 이하로 하면 5.5%를 받을 수 있지만 1,500만 원을 넘기게 되면 16.5% 분리과세나 물론 종합과세가 좀 더 세율이 낮은 구간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그 분리과세 기준으로 해서 16.5%를 그 맞을 수 있다. 이게 한 3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이걸 세금으로 하면 1년 기준에 82만 원, 그러니까 연 1,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82만 원 받으니까 실제로 내가 수령하는 금액 82만 원 세금을 내니까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1,417만 원이고 내가 만약에 16.5%의 과세 구간을 맞는다고 하면 세금을 249만 원 떼니까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1,262만 원이다. 그래서 사실 연간으로 따지면 뭐 한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. 그 말씀을 드리는 이미지 그림이고요. 연금저축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3년 대비 24년에 거의 11조 정도 늘어났고요. 그 다음에 수익률은 오히려 감소를 했네요. 근데 수익률 감소도 감소지만 23년에 4.6%, 24년에 3.7%. 절대 그 목표치가, 절대 그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. 그런데 뭐 24년이나 25년도에 계속해서 이제 ETF라든지 여러 가지 그 투자할 수 있는 혜택이나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수익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가입자도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평균 연금 수령액이 23년도에 297만 원, 24년도에 295만 원,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. 월로 따지면 한 25만 원 정도 되죠. 사실은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그 고민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그 성과가 나진 않고 있죠. 근데 향후에는 그 계속 지금 그 연금저축을 내는 세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. 네, 12월 3주차 지난주 자산군 수익률, 주요 자산군 수익률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뭐 은퇴나 재테크 관련된 제가 뽑은 3개 정도의 메인 뉴스 토픽을 말씀드렸습니다.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구독 눌러주시면 매주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.